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갈 생각으로 분주하십니까? 오늘은 9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추석 연휴가 시작된 날입니다. 저희는 그대로 일상대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 속에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이 명절, 이 추석하면 또 전 빠질 수 없죠. 아우, 전이죠. 네. 특별한 전이 오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재경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정재경입니다. 네,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 벌써부터 기성길 행렬이 이어지고 있던데요. 연휴의 시작인 만큼 오늘 날씨 어떤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우선 오늘은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는 귀성길 행렬이 가능한 날씨인데요. 다만 지금 전국 곳곳으로 안개가 짙은 곳이 있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시야가 흐린 만큼 오늘은 거리를 조금 더 두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휴 동안도 대부분 뚜렷한 비 소식 없습니다. 나들이가 가능하겠는데요. 하지만 10도 이상 크게 나는 기온차에는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막 나올 채비를 주셨다면 저와 같이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19.6도, 대전은 19.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6도, 대구는 28도,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석은 가장 밝은 달이 뜨는 명절이죠. 달맞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보름달의 소원 빌기도 할 텐데요. 추석 당일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구름 양이 많지 않아서 선명한 보름달을 관측하실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후쿠시마 수산 가공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젓갈류 등 수산 가공물에 대한 국내 수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논란입니다. 네, 정부의 이 금지 조치를 믿고 있는 시민들은 배신감을 좀 느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들어 후쿠시마 가공물 얼마나 될까요?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해숙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 이후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 금지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 가공물은요, 총 659톤입니다. 이 가운데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530톤으로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수산 가공품에는 어육 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기타 수산물 가공품이 포함이 됩니다. 수산물 수입 금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가공품은 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식약처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 식약처 입장이 있는데요. 수입된 수산 가공물은 8개 현과 후쿠시마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양으로 8개 현과 후쿠시마에서 어획하거나 직접 채취한 수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전해숙 의원은 해양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들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인데 수산 가공물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면 이건 사실상 그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산물 금지 조치의 사각지대군요. 그러니까 가공품은 들어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논의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다이아몬드 수정입니다. 소득도 없는 미성년자의 시중은행 예적금 잔액이 무려 5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잔액이 100억 원이 넘는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와, 예적금 잔액으로 100억을 보유한 미성년자. 네.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미성년자가 이런 고액 계좌를 보유한 사례, 이게 점점 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5곳에 2020년도부터 2023년 7월까지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는 301만 개에서 280만 개로 7%가량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4조 4,630억 원에서 5조 513억 원 정도로 13%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소액 계좌는 줄었지만 1억 원 이상의 고액 계좌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미만 계좌 수도 지속해서 감속을 해서요. 오히려 1,000만 원에서 5억 원 미만 계좌 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는데 일단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의 자금 형성 과정에 탈세 같은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그 내 통장 열어보면 김 새는 건데. 근데 증여세 다 냈어 이래 버리면 또. 그죠, 뭐. 뭐 이런 사람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예. 증여세 내고 내가 중요한다는데 뭐라 그래 이러면 뭐 할 말 할 없으니까. 말 없죠.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즉석 만남 미끼입니다. 유흥비 마련을 위해 SNS에서 즉석 만남 미끼 글을 올려 유인한 20대 남성을 매우 강하게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네, 어제 부산 진경찰서는요, 강도 상해 혐의로 10대 3명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0시 40분쯤 부산의 한 골목길에서 20대 남성을 수차례 때리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남성을 기절할 때까지 때린 뒤에 지갑에 있는 현금 27만 원 정도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계획된 거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요. SNS 오픈 채팅방에 즉석 만남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유인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던 이들 일당을 모두 쫓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에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10대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흉폭해져요. 도를 넘고 있죠. 네? 촉법 소년임을 자기들도 알고 막 그냥 죄의식 없이 막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거 한번 엄하게 꾸짖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런 범죄 행위를 들을 때마다 듭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유튜버 피습 사건입니다. 이른바 조폭 응징 콘텐츠를 만들어왔던 유튜버가요. 신원미상의 일당에게 폭행을 당해 현재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해서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글쎄 자세한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0시 55분쯤 경기 안산의 한 식당에서 유튜버인 남성 A씨가 B씨 등 남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B씨 일당은 식당에 있던 유튜버 A씨에게 다가갔고요. 철제 무기인 너클을 주먹에 끼고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게다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했다고까지 하는데요. 이로 인해 유튜버 A씨는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B씨 일단 폭행 후에는 도주를 했는데 현재까지 정확한 신원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해 이들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학생을 어제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 학생의 미래를 막는 것이다. 이게 한 교육학자의 말인데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교육의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교육 정책 발전 방안들이 나왔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학교와 학생들을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볼까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첨단 기술의 진보로 다양한 직업이 생기고 인기 직업군도 변화하고 있는 요즘. 교육당국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새롭게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키. 청소년 중등 직업교육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곳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여자 고등학교인데요.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2010년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침 일찍부터 학구열을 불태우는 모습들이 참 예쁜데요. 학생 모두가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절로 흐뭇해집니다. 근데 수업이 아니라 게임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정말 수업하고 있는 거 맞나요? 예, 저희는 지금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마이스터고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좀 실무적인 것들을 위주로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산업계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 만큼 일찍이 실무 수업을 익혀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수업을 듣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걸 보니 미술 수업인가요? 로고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주로 그래픽이나 UI, UX, 웹 디자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체험 위주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스터고에서는 일찍이 전문화된 지식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학생들의 작품으로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전문가들을 모신 자리에서 직접 본인의 작품을 소개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를 통해 취업의 발판이 마련되기도 하는 거죠. 이번에 찾은 곳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학교 어디선가 공장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기 학교가 아니라 자동차 정비소 아닌가요? 저희가 잘못 찾아간 것 같은데. 저 수업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학생들은 어디 있어요? 제가 학생입니다. 혹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동차 정비 수업 시간에 자동차 타이어 교체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의 핵심 모토라고 하는데요. 저희 자동차과는 자동차 정비, 그다음에 차체 수리, 도장을 전문적으로 학습하는 자동차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자동차 분야의 다양한 곳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학교에서 각각 실무와 이론 교육을 병행하는 아우스빌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우스빌딩 참여 기업에는 유명 독일 자동차 브랜드도 있어 기술인으로서의 자신감, 개인의 역량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최종 목표를 현대자동차 연구직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신 거에 실망하지 않게 제 능력을 마음껏 뽐내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결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인재 한 번만 데려가 주십시오. 관계자분들, 우리 학생들 예쁘게 봐주실 거죠? 그리고 자동차 정비뿐 아니라 여러 수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디자이너를 꿈꿀 수 있는 자동차 외장 스케치 수업과 클레이 모델링 수업 등 자동차 전반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들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연비를 효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라든지 그런 가정에 적합한 차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이 먼저 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아주 특별한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산학 겸임 교사인데요. 저는 산학 겸임 교사로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시간씩의 수업을 갖다가 맡고 있고요. 현장에 있는 전문 기술자들이 학교 선생님들과 협업해 아이들에게 산업체 맞춤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다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께 직접 수업을 듣다 보니까 뭔가 꿀팁과 노하우들을 전수받는 기분이라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마이크로 교육 과정인 STV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 수업도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 직업계고 졸업자 중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브릿지 학년 제도도 2024년 도입된다고 합니다. 현장을 보니 더 궁금해지는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 장예인이 직접 교육부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에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중등 직업교육 정책과 이진우 과장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새로 마련했는데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30% 정도 학생 수가 줄어들 때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무려 한 50% 정도 학생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디지털 대전환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중등 직업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가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8대 핵심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괜찮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총 65개 교의 마이스터고를 만들려고 저희들 목표를 세웠고요. 네. 아울러서 좀 생소할 텐데 협약형 특성화고라고 해서 괜찮은 우리 직업계고 35개 교를 만들어서 합치면 100개 교가 되거든요. 100개 교에 괜찮은 직업교육을 하는 기관을 만들겠다. 이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본 역량을 기르는 것들을 저희가 좀 교육을 좀 새롭게 바꾸는 방안을 좀 담았고요.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선생님들이 역량을 잘 길러서 산업체 기반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 저희가 이제 기업을 설립하고 또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학교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졸업을 했는데 취업도 하지 않고 대학도 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졸업한 이후에 1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나중에 괜찮은 취업처에 취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거,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또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후진학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방안을 좀 마련했습니다. 직업계고의 특성상 아무래도 취업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를 위한 이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방안,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이 산업협력을 저희가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다가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규제를 좀 개설했고요. 학교 기업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학교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물건 만들어서 직접 판매도 하면서 사회 경험을 학교 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산업체가 학교로 들어왔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를 획득을 하게 되면 정부 사업 평가라든 이런 참여했을 때 유리하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대학과의 산학협력만 했을 때 이런 어드밴테이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좀 개선해서 직업계 고등학교와 그다음에 기업이 산학협력을 했을 때도 이 마일리지를 주는 거로 해서 기업체들이 학교 내 직업계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과 같이 그 학교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를 일부 학교에서 많은 학교로 좀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직업계고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마이스터고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친구들 한 500명을 저희가 멘토단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 멘토단을 통해서 직업계 고등학교 홍보대사로 저희가 좀 활동하는 이런 것들 좀 하려고 하고요. 지금 인터뷰하듯이 뭐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웹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대국민 인식 개선하는 거 홍보 쪽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들이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위한 개인 성장은 물론이고요.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인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 중등 직업교육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싶어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는 게 제 최종적인 꿈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동차 페인팅계의 최고의 사업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빛나는 꿈, 환히 빛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기입니다. 절추.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예, 먼저 언제로 돌아갈까요? 1946년 9월 2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46년 9월 28일은 지금 서울, 당시 경성부가 경기도에서 분리돼서 서울특별 자유시가 된 날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서울이 지명으로 처음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의 탄생이라고 할까요? 혹시 어릴 때 그때는 게임기가 없어서 이런 거 하고 놀았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네. 미국의 서울은? 워싱턴. 워싱턴. 어머.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뉴욕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서울은? 런던. 네. 프랑스의 서울은? 파리. 한국의 서울은? 한국의 서울이요? 한국의 서울은 한성. 서울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답이 있잖아요. 네.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래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가리키는 한 나라의 정치 중심지죠. 수도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였어요.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서울은 경주고 고려의 서울은 개성이고 뭐 영국의 서울은 런던이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보통 명사를 그대로 서울의 이름 고유 명사로 쓰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부터 서울 이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서울이 있는 지역을 옛날부터 한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요 볕 양자는 산의 남쪽, 강의 북쪽이라고 하는 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 그러면 한강의 북쪽, 북한산의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데요. 이 지역을 옛날부터 행정구역 이름으로는 고려시대에는 남경, 양주 이렇게 불렀고 조선에서 천도를 하게 되니까 수도로 삼게 되면서 여기를 한성부라고 불렀습니다. 500년 동안 한성부였어요. 그러다가 식민지가 되고 일제에 의해서 경성부라고 이름이 바뀌고 일본말로 게이조 이렇게 읽히게 된 거죠. 지위도 격화가 되어서 경기도와 동급의 지위에 있었는데 이게 경기도 아래로 내려가서 경기도 경성부 이렇게 된 거죠. 주소를 쓰게 되면 조선의 경기도의 경성부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의 도읍을 격하하고 500년 유지해온 수도 서울의 역사를 끌어놓은 이런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이 명칭부터 좀 정리를 했어야 됐겠네요. 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해방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름을 되돌려야 된다 해가지고 경성부란 이름을 없애고 그 이전의 이름 한성부 이름을 되찾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때 일각에서 이참에 순수한 우리말 서울이란 말이 있으니 이거 서울이란 말 쓰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미 군정청에 있었습니다. 아유. 자, 이제 한국인들이 이 서울시로 고치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군정청에 많이 하니까 군정청이 이 여론을 받아들여서 1945년 9월 14일 날 경성 대신 서울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뭐 식민지하에서 우리 문화가 말살되고 또 우리 말도 마음대로 쓰지 못했으니 해방된 이후에 우리말로 이름을 붙이자라는 주장이 나올 만했네요. 서울이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붙인 곳 어디였을까요? 놀랍게도 서울대학교였습니다. 네, 1945년 10월 16일 날 경성제국대학의 이름을 고칠 때 서울대학으로 고쳤어요. 그런데 한 도시의 이름을 고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서울이라고 하면 이거 한문으로 어떻게 쓰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은 서울이라고 우리말로 쓰면 되지만 그때만 해도 행정기관에서 도시 이름, 사람 이름 전부 한문으로 쓸 때잖아요. 그래서 쓸 때는 전처럼 한성이라고 한문으로 쓰고 읽을 때는 서울로 읽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결정권을 가진 미 군정청이 명칭 변경을 서두르지 않고 변경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이름이 나온 지 10달 뒤인 1946년 5월 10일에는 다시 경성부로 되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석 달 뒤인 1946년 8월 10일
미 군정청에서 서울시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데 그 골자는 경성의 명칭을 서울로 바꾸고 경기도 소속에서 특별 자유시로 승격시켜 도와 대등한 행정 단위로 만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헌장의 기초에서 9월 18일 서울특별시 설치 법령이 발표됐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9월 28일 날 이 법령이 발효되어서 서울특별자유시가 탄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뒤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11월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지금의 서울특별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경성이라는 말을 쓰다가 갑자기 서울로 바꾸면은 사실 이게 입에 좀 잘 안 붙거든요. 잘 적응을 했나요? 네, 맞아요. 대한민국의 서울은 서울이다. 이 말을 어색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 이승만이었습니다. 1955년 9월 16일 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는데 서울 명칭이 이상하다. 이걸 좀 바꿔달라. 대안을 만들어달라. 이런 그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젊었을 때 미국에 살아서 영어를 잘했거든요. 네. 외국 사람들이 서울 발음 잘 못한다. 이거 서울 이렇게 발음을 하니 서울로 발음하게 하려면 SURWOOL 이렇게 써야 된다. 그나저나 이거는 부적당하니 우리말로 바꿔달라 이랬어요. 대통령의 제안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핫 이슈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의에 참여하는데 놀랍게도 국문학자, 역사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오, 그럼 그때 나온 명칭들은 뭐였어요? 네, 저명한 역사학자, 국문학자들이 의견을 내는데요. 한양, 한성, 한벌, 한도, 중경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나왔어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하는 중에 한편에서 이승만시로 합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승만 씨 이거 너무 날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호가 우남이에요. 우남시로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논의가 분분하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서울이 더 좋아요 해가지고 아주 논의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결국 서울시에서 수도명칭 조사연구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 신문에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상 공모가 자유롭게 모든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객관식이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4개를 내고 어느 것이 좋은지 선택을 하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1번이 우남, 2번이 한양, 3번이 한경, 4번이 한성. 이렇게 4개를 내고 의견을 듣습니다. 1번이 우남으로 된 것부터가 뭔가 의도가 보이죠. 실시를 했더니 총 3,524명이 응모를 했는데 우남이 1,423표로 1등, 그 뒤로 한양, 한경, 한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가 우남특별시가 될 운명이 된 거죠. 야, 그럼 이승만 대통령의 호로 바뀐다. 그쵸. 이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시 서울 인구가 15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3,500여 명의 의견을 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비판이 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결정된 게 대통령 주변에서 아첨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굉장히 높게 일어났습니다. 이 비판 여론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동아일보였어요.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나도 우남시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한도라는 이름이 좋아. 이렇게 발표를 해요. 다시 의논을 해주세요 하는데 그때 마침 명칭 개정 사업 작업을 주관했던 서울시장이 경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흐지부지 됐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서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된 거죠. 네. 근데 참 그 놀라운 게 서울이라는 이 말이 우리나라 이거 지명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 우리말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한문을 쓰는 중국 사람들은 서울을 표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성이라고 그냥 써왔습니다. 맞아. 아니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그 병역 날 때 그 중국 사람들과 같이 일을 했는데 저한테 항상 워야오치 한청 서울 가고 싶다라 한청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중국 발음으로는요 서울 발음도 하기가 어려워요. 쓰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고 이런 발음입니다.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쓸 때는 한성대학교라고 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서울대학교로 우편물을 보낼 때 한성대학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우편물이 한성대학교. 한성대가 있지 않았어요. 네. 맞네. 그러겠네요, 네. 정말. 그런데 서울대로 온 우편물이 월등 많잖아요. 우체국에서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제는 한성대학교 그러면 전부 서울대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성대학교 갈 우편물도 서울대학교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1980년대 말에 서울대학교에서 조교를 했기 때문에 산 교인입니다.
산증인이네. 예. 이런 일도 있고 또 남의 나라 수도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이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는데 한문으로 수이라고 써요. 머리 숫자를 써서 수도라는 말을 뜻을 살리면서 발음도 중국말로 셔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이, 셔월 이렇게 중국어로는 표기하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서울은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이제 이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서울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냥 그대로 쉽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이 이름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 느끼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우리는 그냥 숨쉬는 공기처럼 맞아요. 그냥 우리는 늘 서울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이런 의미가 있었네요. 이런 과정이 있었고.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55년 9월 30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이날은 그 시절 청춘의 아이콘, 반항의 아이콘, 영원한 스타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 사망한 날입니다. 제임스 딘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빨간 재킷, 청바지 입고 우수에 찬 눈빛으로 등장해서 1950년대 젊은이들의 우상이 됐는데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24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수많은 팬들에게 슬픔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야, 제임스 딘은 정말 그 시대를 풍미한. 네. 근데 어느 날 벼락같이 나타났다 벼락같이 갔어요. 근데 이 제임스 딘이 간 지가 벌써 70년이 지났다. 당시에 스포츠카, 청바지, 반항 이러면 바로 제임스 딘이었는데 최고의 아이콘이었죠. 근데 지금 저 교수님 뒤에 사진이 나오는데 지금 봐도 진짜 잘생겼거든요. 근데 뭐 당시에 워낙 연기력도 뛰어나고 외모도 잘생겼고 수려한 외모여서 나오자마자 왠지 스타가 됐을 것 같거든요. 옛날 사람이에요. 1931년생인데요. 9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고모집에서 자라고 어린 시절이 불우했습니다. 그런데도 배우가 꿈이었어요. UCLA 중퇴하고 할리우드에 갔는데 단역으로 전전을 하고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연극 무대를 우연히 감독이 보게 돼요. 엘리자 카잔 감독이 보고 자기 영화 에덴의 동쪽 주연으로 캐스팅하면서 스타가 됩니다. 감독은 너의 그 어린 시절을 그냥 연기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연기를 끌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유 없는 반항 자이언트에 출연하면서 정말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네, 제임스 딘이 뭐 연기도 잘하고 멋있고 인기 좋다 보니까 여러 영화에 출연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연으로 출연한 작품이 3작품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그 의외죠. 딱 3편 주연으로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도 1950년대에는 말론 브란도, 클라크 게이블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슈퍼스타였습니다. 특히 이제 빨간 자켓, 청바지, 반항적인 미국 10대의 모습을 연기하면서 청춘의 아이콘이 됐어요. 찡그리는 그 곁눈질 이게 아주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여기에 말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원래 제임스 딘이 심각한 근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물체를 볼 때 이렇게 찡그리는 게 습관이 돼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인기를 끌게 됩니다. 내가 이 라식을 안 했어야 돼. 아니 그것조차도 매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 그래서 영화도 더 많이 찍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네, 제임스 딘이 스피드 광이었어요. 종종 자동차 경주대회에도 참가를 했는데 1955년 9월 30일 날 마지막 작품이 된 자이언트 촬영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포츠카를 타고 살리나스 자동차 경주에 참가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벌써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2번이나 딱지를 뗐어요. 그리고 시속 180km로 캘리포니아주 도로를 달리다가 맞은편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와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차는 참혹한 모습으로 일그러지고 제임스 딘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아유, 그때 저렇게 나이가 됐어. 24살. 아유, 24살. 24세. 네, 정말 젊은 나이에 정말 혜성같이 짧은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미리 뭐 예견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네, 영국 영화배우 알렉 기네스라는 사람인데 사고를 당하기 얼마 전에 제임스 딘이 자동차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차 빨리 처분해라. 그러지 않으면 일주일 뒤 목요일 밤 10시에 사고 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제임스 딘은 그냥 웃고 넘어갔겠죠. 그런데 정말
목요일 오후에 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게 아유, 됩니다. 희한하네. 네. 아니 제임스 딘이 사망하고 나서 이 자동차 관련해서 이상한 미스테리한 죽음들이 막 생긴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임스 딘 자동차의 저주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사고 직후에 이 제임스 딘 차를 견인하던 중에 갑자기 자동차가 떨어지면서 기사가 크게 다친 거. 어허. 사고 수습 후에 정비업체 트레일러에서 차가 굴러나오면서 직원 다리가 골절된 거. 핸들을 훔치려던 도둑의 팔이 부러진 거. 차가 분해됐는데 엔진을 산 의사가 경주 도중 사망한 거. 타이어를 구매한 다른 운전자가 타이어가 동시에 터지면서 다친 거. 차체를 운송하던 트럭 운전사가 도로에서 미끄러져서 사망한 거. 이런 여러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야. 그 뒤에 이 차는 전시가 됐지만 계속 사고를 일으켰고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야, 그 희한하네. 진짜 신기하네요. 무서운데 이거? 네. 오, 글쎄 이게 진짜 자동차의 저주일까? 진짜?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참 그렇지만 우연인가요? 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희한하네. 제임스 딘 자동차 저주 이거는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오래 남는 말이 있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제임스 딘이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그의 말처럼 강렬하게 살다가 떠난 제임스 딘은 영원히 그 젊은 모습으로 청춘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야, 제임스 딘처럼 짧고 굵게 살 것이냐? 길고 가늘게 오래. 야, 이거 뭐가 맞는 어려워요. 것이냐? 네, 그러니까요. 예, 예.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1958년 10월 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58년 10월 1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공업회사 금성사가 설립된 날입니다. 이 금성사 우리나라 최초로 라디오, 선풍기, 자동전화기, 흑백TV, 냉장고 이런 거 만든 회사인데요. 한국 전자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회사입니다. 네, 저때 생긴 전자산업이 우리나라 효자가 돼서 수출의 역군이 되고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금성사는 처음에 어떻게 설립이 된 겁니까? 네, 25살의 구인회 회장이 1931년 진주에서 구인회 상점이라는 걸 열어요. 포목, 옷감 파는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1936년에 우리나라에 대홍수가 들거든요. 그때 포목 경기가 상승할 거를 예상하고 당시 쌀 200가만이에 해당하는 거금 10,000원을 빌려서 포목을 사뒀고 이것 때문에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락키 화학공업사라는 걸 만드는데 락키는 영어에 럭키를 한자로 쓴 거예요. 이거는 화장크림 생산 회사입니다. 이걸로 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다음에는 화장품 용기 개발을 하면서 플라스틱 제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 비누값, 칫솔을 개발해서 연이은 성공을 거두고 그 자본을 가지고 1958년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공업회사 금성사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당시는 사실 우리나라가 전자산업이 불모지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라디오를 처음 개발을 하게 됐을까요? 1950년대에 라디오는 미제를 많이 썼는데요. 미제 라디오. 벼 10가마니와 바꿀 정도의 고가품이어서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금성사를 만든 구회장이 우리가 언제까지 미제 PX 물건만 샀쓰고 라디오 하나 못 만들어내냐.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초기부터 국산 라디오 개발 생산 준비에 착수를 합니다. 자, 먼저 일본제 라디오를 가지고 와서 모델로 삼아 제품을 설계했고 결국 1959년 라디오 개발에 성공하는데요. 당시 뉴스 한번 보시죠. 나날이 향상 발전돼가는 우리나라 방송문화 활동을 뒷받침해서 처음으로 국산 라디오 제조 공장이 부산에 건설되고 드디어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라디오가 나타났습니다. 민족 자본 8억 원과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발족한 금성사에서는 앞으로 월간 6,000대의 라디오를 생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야, 뭐 국산 라디오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가정에 보급됐고, 뭐 그 시대에 사실 뭐 유일한 문화 생활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흑백 TV도 금성사에서 나온 거 아니었어요? 네, 라디오에 이어서 흑백 TV도 금성사가 최초 생산입니다. 1966년 8월에 국내 최초 국산 19인치 흑백 TV를 생산하는데요. 당시 가격이 63,510원이었어요. 당시 쌀 80kg 한 가마니가 2,500원이던 시절이니까 25가마니를 더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고가품이었지만 국민들의 호기심과 국산 제품이라는 자부심 이게 겹쳐서 인기가 폭발합니다.
이걸 어디서 파냐면 은행에서 팔았어요. 라디오를 은행에서 판다고요? 구입 신청을 하면 이걸 이제 파는데 경쟁률이 20대 1이 됩니다. 이 구입 신청을 하려면 무소유 증명을 해야 돼요. 나 지금 TV가 없어요. 증명하고 신청하는데 20대 1을 뚫고 공개 추첨으로 이걸 사게 됐습니다. 자, 그때 TV는 수동으로 돌리는 로터리 채널이라고 하죠. 이렇게 돌리는 채널이 있었고 학다리라고 하는 받침 다리, 긴 다리가 있었죠. 그러니 저때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TV 있는 사람, 저요, 뭐 이렇게. 전축 있는 사람, 우와 부자다. 그걸 선생님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그래서 이게 손 들고 그랬다고. 근데 이게 지금 L전자의 전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자 회사가 L전자, S전자 이런데 그렇죠. L전자, S전자 창업주가 둘이 친구였다면서요, 두 분이? 맞아요. S사 이병철 회장하고 L사 구인회 회장이 고향이 같아요. 네. 나이는 구 회장이 3살 무였지만은 경남 진주의 지수보통학교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S사가 L사 흑백TV의 폭발적인 성장에 자극받아서 1969년 S전자를 설립하고 전자산업에 진출하면서 두 사람의 전쟁에 가까운 경쟁이 시작됩니다. 금성사로서는 10년 만에 강력한 도전자를 만난 건데 골프장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해요. 이 회장이 구 회장한테 우리도 전자산업을 하겠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구 회장이 지금 뭐라고 했어? 나랑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두 사람 관계가 냉각된 거죠. 당시에는 정부 허가에 따라서 업종별로 한 개 회사만 존재하던 시기였는데 S사가 같은 영역에서 경쟁을 한 이 암묵적 합의를 깬 겁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두 기업의 어떻게 보면 전쟁이 시작된 건데 국내 시장에서 이제 라이벌로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했고 경쟁의 결과는 뭐랄까요? 더 큰 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과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숙명의 라이벌로 경쟁을 하면서 한국 전자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죠. 지금은 전자산업이 한국을 먹여 살리는 국가기관 산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전자업체들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놀라운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라이벌이 그러니까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시너지가 이제 동반선장이죠. 이거 아주 좋은 라이벌 관계인 거죠.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5년 10월 1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2005년 10월 1일은 서울 청계천이 47년 만에 복원돼서 공식 개방된 날입니다. 청계천 지금 뭐 시민들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47년 동안 흔적도 없이 덮여 있다가 다시 시민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게 완전히 완성이 되고 저 길을 맑은 날 한번 이렇게 쫙 걸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저게 옛날부터 흐르던 천이잖아요. 네, 원래 있던 자연 하천입니다. 그러다가 조선이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도성을 쌓았고 도성 안에 흘러가는 가장 큰 하천의 역할을 하게 되죠. 청계천 나가면 저쪽 중랑천과 만나서 다시 한강으로 합류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계천으로 서울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온갖 쓰레기 오물들이 전부 한강을 거쳐서 서해바다로 나가는 하수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 청계천을 깨끗하게 유지할 거냐, 이런 하수 시설로서 역할을 하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논쟁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하수 역할을 맡기는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도성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물이 굉장히 더러웠을 텐데 맑은 물이 흐른다는 뜻의 청계천 이 이름과는 뭔가 잘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청계천이 되어야겠다 해서 청계천이 된 거예요. 원래 이름은 개천입니다. 그리고 이 개천은 서울 조선시대 북촌과 남촌의 경계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거리 종로와 외인들의 마을 혼마치 지금 명동을 가르는 경계선이 돼요. 이 청계천이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는 선이 됩니다. 도로 확장, 도시개발 이건 전부 남촌에서 이루어지고 북촌은 개발이 되질 않았어요. 청계천도 계속 탁해져서 일본 사람들은 청계천을 탁계천이라고 부르면서 비웃기도 했습니다. 이 500년간 서울 사람들의 생활과 함께 흘러온 이 청계천이 졸지에 그냥 이 더러운 하수구로 전락을 하게 된 거네요. 그런데 이 청계천 주변에 옛날부터 이 판자촌들이 좀 많이 있었다면서요. 네, 6.25 전쟁 끝나고 피난민들이 이제 서울 주변, 청계천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판자촌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계천이 더 심하게 오염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부가 이 청계천을 정화하려고 하질 않고 그냥 덮어서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개 공사를 1969년부터 1년부터 시작을 해서 1969년에는 그 위로 올라가는 고가도로까지 만들어지죠. 당시 뉴스 한번 보시죠.
길이 3,750m, 폭 16m의 이 고가도로는 청계천 하류인 용두동 제2청계교에서 시작, 청계 2가에서 커브를 지어 을지로 2가를 교차해서 3일로로 빠져 명동 성당 입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4차선 60km를 주파할 수 있는 이 고가도로의 개통으로 종전에 출퇴근 러시 혼잡을 이루던 청량리 광화문 사이와 왕십리 시청 사이의 교통은 한결 가볍게 됐습니다. 고가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주변에 이제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천이 막 오염된 하천 위에 복개 공사를 하고 위로 그냥 막 고가도로를 냈으니까 이게 불안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메탄가스 농도가 바깥보다 30배 이상 높았고 그래서 폭발할 거야라고 한 이런 불안감까지 있었습니다. 또 고가도로는 고가도로대로 계속 보수하느라고 매년 150억 원의 예산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가 청계 고가도로 철거, 청계천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것을 실현하게 된 거죠. 2년 3개월의 초고속 공사 끝에 2005년 9월에 청계천이 제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이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서울 시내 대기질이 좋아지고 공기가 더 맑아졌어요. 그리고 열섬 현상도 없어지고 철새와 물고기들이 찾아오는 자연친화적인 개천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참 산책하기 좋은 날씨죠. 청계천 나들이 하시면서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추석 연휴 첫날이잖아요. 네. 다들 뭐 귀성하시고 귀경하시고 하실 텐데 그 명절에 굉장히 아주 맛있는 전이 정말 저는 꽃 중에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전 늘 있죠. 네. 전 맛있죠. 근데 이제 매일매일 매번 했던 그런 전이 약간 좀 실증날다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추석에 먹는 아주 특별한 전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멘보사 좋아하세요? 저 너무 좋아하시죠. 네. 오늘 연근을 가지고요. 멘보사처럼 아주 아삭아삭한 전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다음에 애호박에다가 새우를 좀 섞었습니다. 그래서 애호박과 새우 궁합이 아주 좋은 애호박 새우전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나는 추석 연휴에 뭐 해먹지 하셨던 분들 채널 고정입니다. 네. 뭐 다들 뭐 느끼시겠지만 추석하면은 뜨끈한 전이 일단은 무조건 넘어원이잖아요. 근데 오늘 평소하고 좀 다른 연근 고기전, 호박 새우전을 알려주신다니까 이번 추석 때는 제가 요거 한번 책임져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근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요. 지금이 연근이 아주 실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근을 굉장히 매끈한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 연근은 마디와 마디가 있죠. 이 마디 부분을 이렇게 잘랐을 때 마디 안쪽에 이렇게 뽀얀 요 살성이 나오는 요게 가장 좋은 연근인데요. 요거를 껍질을 벗기고 요거를 납작납작하게 좀 썰어주세요. 근데 연근은 이렇게 썰고 나면 칼을 댔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변이 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쌀뜨물에다가 식초 한 몇 방울 넣고 이렇게 좀 헹궈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뽀얘지잖아요. 요거를 이제 건져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준비를 이렇게 저희가 좀 미리 좀 썰어놨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요 썰어놓은 거에다가 저희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뭘 넣느냐 하면 저는 아까 고기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멘보사처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고기 양념을 좀 먼저 할게요. 고기 양념은 볼에다가 2가지를 다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식감이 좋더라고요. 일단은 소고기, 다진 소고기, 그리고
다진 돼지고기. 야. 아, 이거 부위는 어떤 부위 쓰면 요거는요, 그냥 그 가는 고기 때문에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등심으로 준비하시면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목심이나 목살 쪽 준비하시면 기름지지 않고 좋아요. 그렇죠. 담백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밑간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다진 마늘 좀 넣고요. 다진 마늘, 다진 파 좀 넣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물성을 많이 하면은 안 되니까 국간장과 진간장을 반 큰술씩만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국간장, 작은 진간장. 술씩만. 그리고 요게 단맛이 좀 있으면 좋은데 단맛을 매실청으로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돼지고기가 있다 보니까 맛술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 요걸 이렇게 치대주세요. 이렇게. 많이 치대주세요. 우리가 소고기만 먹을래요? 괜찮습니다. 돼지고기만 먹을래요? 괜찮은데 두 가지를 합하면 훨씬 더 풍미가 있어서 먹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전을 부칠 때 전에서 나오는 그 고기 기름이 전을 훨씬 더 기름지고 맛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조금 같이 섞어서 네.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여기 지금 감자 녹말을 좀 준비를 해주세요. 감자 녹말 준비를 해서 안쪽에 이렇게 한 번만 딱 찍어요. 엄마 찍네. 네. 그리고 고기를 이렇게 발라요. 근데 요거 한 가지 하실 때 주의점이 있는데 네. 연근을 너무 두껍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고기가 익는데 좀 지장이 있고요. 네. 또 나는 멘보사처럼 고기 많이 넣고 먹을래 그러면 고기가 조금 덜 익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주시는 네. 게 좋고요. 이렇게 됐으면 또 이렇게 하나 찍어서 그냥 샌드를 이렇게 만드세요. 샌드위치 느낌으로. 네. 네. 그러면 고기가 옆으로 좀 빠지는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명절에 뭐 산적이나 동그랑땡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쵸. 그때 고기 준비하시니까 연근만 이렇게 사서 같이 하면 네, 오. 완전 좋죠. 전 하나 또 뚝딱이죠. 맞아요. 맛있겠어. 네. 특이하고. 이거 정말 아삭아삭하고 네. 제가 아까 예인 씨 조금 드렸죠. 저는 그 맛을 살짝 봤습니다. 그리고 저거 전집에서 파는 걸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네. 요거는 네. 집에서 만드셔야 돼요. 네. 네. 저거 아이고. 가져가면 이제 제가 어제 이랬구나. 아현동 전집에 갔는데 아주 난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맞아요. 근데 이 정도는 집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만들어요. 하나만 더 붙일까요? 네. 근데 그럼 연근을 사이즈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0.3cm 정도 두께로 하시는 게 좋아요. 0.3. 예, 그래야 영분도 잘 익고 그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고기도 잘 익는데 그럼 그 안쪽에 있는 고기가 어떻게 잘 익을까요? 연근이 구멍이 뽕뽕뽕 나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거길로 연근에 그 열기가 딱 들어가요. 이렇게 딱. 요거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요거 어른들도 굉장히 네.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제 부치기만 하면 되는데 부치는 건 뭐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요 부침가루예요. 부침가루 준비를 하고 여기에다가 달걀물도 좀 준비를 해주세요. 이 달걀물 준비할 때는 여기에다가 미리 약간의 소금을 넣고 약간 간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근 고기전 같은 경우에는 간장을 찍어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지금 고기에 양념이 되어 있고 연근에 좀 살짝 간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달걀물에 소금을 약간 넣습니다. 네. 자, 그랬으면 불 가까이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기 좋거든요. 자, 전을 미리 이렇게 달군 다음에 전을 달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식용유하고 들기름을 좀 같이 둘러주세요. 그래야 훨씬 더 고소하거든요. 이렇게. 들기름만 하면 좀 타고, 그죠? 네, 왜냐하면 들기름만 하면 들기름의 발연점이 1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면은 또 몸에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들기름은 살짝 이렇게 맛만 내는 거에 조금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달궈주세요. 이제 부치기만 하면 되는데 부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부침가루 앞뒤로. 들어가야지 한번 찍고. 네. 그리고 너무 부침가루를 또 골고루 하면 너무 두껍게 하면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짝 털어주시고 달걀물에 이렇게 입혀주고
바로 올려주세요. 왜 지글지글 소리가 나야지만 네. 또 명절 분위기가 나잖아요. 맞아. 그 소리가 기름 냄새가 좀 나줘야 돼. 맞아요. 소리가 그 명절 삐지라고 하죠. 명절 삐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유 저거 전 언제 부쳐야 하시는데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남편 시키면 되잖아요. 정답이네요. 근데 요즘 진짜 전집에서 많이 사가지고 가서 그냥 대패서 쓰더라고요. 맞아요. 어제 3만 원치 사셨다면서요? 네. 많이 주던데 3만 원씩. 그래요? 양이 꽤 돼요, 3만 원도. 네. 오. 야. 저는 제가 전을 사보지를 않아가지고 그 또 프라이드죠. 우리 이번 선생님께서 사시면 안 되죠. 그럼 소문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씨도 여기 와서 사던데 이러면서. 그래서 못 가요. 맞아, 그 소문 나겠네. 맞아. 이렇게 해서 또 부쳐주세요. 저늘이 이제 뭐 명절에 이렇게 할 때 옆에 서 있잖아요. 하나씩 고맛이. 계속 고맛으로 진짜 하루 종일 제가 먹어요. 요거 붙이다 보면 달걀물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네네. 얌전하게 하시려면 달걀물이 일단 이렇게 퍼지게 그냥 두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퍼지고 소리 난 다음에 난다. 나중에 우리가 그냥 식구들 먹을 때는 그냥 드시지만 만약에 손님이 와주셨다 그러면 살짝 요거를 가위로 도려내시면 돼요. 손님도 딱 왔을 때 연근전을 해주면은 평소 없던 전이니까 뭔가 그쵸. 주접받는 굉장히 느낌이죠. 좋아하시죠. 이건 뭐지? 하지. 그죠. 예. 이제 소리 나기 시작하네. 소리하고 비 오는 향이 소리. 방금 전에 싹 오는 게 느껴졌어요? 향 온다 지금.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요거를 이제 뒤집어 주세요. 근데 고기 안 넣고 연근만 가지고도 전해도 돼. 네. 저희 시댁은 연근만 가지고 네. 전을 하거든요. 근데 갖은 양념하고 난 다음에 네. 근데 제가 요거 개발하면서 고기를 요 구멍 사이에 한번 넣어봤더니 네. 그거는 좀 엄마들한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아예 다른 분들도 뭐 멘보샤 좋아하는데 그것처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테스트를 좀 몇 가지 해보셨네요 그러면. 아, 그럼요. 지금 향이 왔어요. 왔어요 저희한테. 이 향은 뭐냐면 약간 그 대문 열어놓은 옆집에서 지금 넘어오는 향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그 향이 좋아. 네 맞아요. 우리 집보다는 우리 집보다 가끔 남의 집에서 이게- 나는 향이 넘어오는 근데 거. 지금 한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연근은 다 익었어요. 그러면 불을 아주 약하게 줄여요. 약하게 줄여서 잔열로 그 안쪽에 있는 고기까지 익혀줘야 되거든요. 예전에 꼭 저 최전방 근무할 때 네.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날 꼭 고추장 불고기를 구웠어. 야, 그 신경전. 저쪽 북쪽으로. 그러면 저 북쪽 병사들이 이렇게 나와. 우리 명절에 꼭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고기 냄새 못 참죠. 나만은 군대에서 이 정도 먹는다. 아이고 양쪽 다 뭐 하는 짓거리인지. 자, 이렇게 지금 됐으면 요거를 이제 잡수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이고 맛있겠다. 속 안에 고기가 지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불이 세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불이 세면 안 돼요. 좀 약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방송이라 아무래도 익히려고 불을 조금 세게 했더니. 근데 아유 노릇노릇. 그렇게 안 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다 익었어요. 네, 거의 다 익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먼저 하나씩 드리고요. 네. 그리고 요것도 하나 막한 드려볼 거. 테니까 같이 한번 잡숴 보세요. 하나씩. 네. 막한 게 진짜 맛있죠. 막한 게 정말 맛있죠. 맛있다. 막한 거 2개, 해놓은 거 하나. 네. 맛있겠다 맛있겠어. 맛있겠다. 아우. 명절 느낌이 전을 보니까 확실히 네. 확 나네요. 감사합니다. 와. 어제 전을 사가지고 집에 가져왔는데 전만 못 먹겠더라고요. 또. 그쵸, 원래 그렇습니다. 한번 먹어볼까? 익었어요. 익었어요? 나 익었어. 잘 익었어요? 와, 식감 좋다. 이 아삭아삭한 이 연근 식감이 너무 너무 좋죠. 좋아요. 네. 고기는 담백하고. 맞아요. 연근의 식감과
고기에 그 육즙이 딱 나오니까. 야, 근데 제가 진짜 맛있다. 이 연근전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그래요? 가운데 이렇게 고기 넣은 건 또 처음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야, 이거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집에서 꼭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진짜 이게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그 고기 중간 맛이 나네요. 섞으니까. 그래야 훨씬 더 맛있죠. 자, 이제 와, 그랬으면 맛있다. 저는 이제 애호박 새우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호박을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가 됐으면 애호박은 요거는 0.5cm 가량으로 썰어주세요. 왜냐하면 요걸 너무 얇게 썰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새우가 바깥으로 삐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0.5cm 가량으로 썰어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깨끗하게 일단 씻어요. 어디다 씻느냐, 소금물에 좀 헹궈주세요. 그러면 이 애호박에 약간 부드러운 기가 살짝 숨이 죽으면서 애호박의 간맞춤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살짝 씻는데 그냥 씻지 마시고 소금을 넣고 씻어주세요. 헹궈주세요. 요걸 이제 다 건져요. 이렇게. 아, 정말 한 번만 그냥 살짝만 네, 살짝만. 하시네요. 네, 아이고. 살짝 건져주세요. 두께는 연근보다 살짝 두껍게. 그래야지만 요게 나중에 부쳐질 때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새우를 넣을 건데 새우 양념에도 좋은데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거는 아이들 시키면 너무 좋아해요. 가운데 구멍을 하나 뽕 뚫어주세요. 저게 옛날에는 칼로 다 도려가지고 했는데 요즘 저게 나온다 그러대요. 요런 게 있어요. 요렇게. 이쁘다. 아보카도 같아. 아보카도. 맞아요. 그러면 얘를 버리느냐? 요새 요거 굉장히 단맛 많이 나니까 요거 이따가 된장찌개 끓일 때 그러네요. 하나 버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면 제가 새우를 준비를 했잖아요. 이 새우는 양념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양념을 해주냐? 이 새우를 소금물에 살짝 헹궈서 건진 다음에 여기에다 밑간을 조금 해주세요. 자, 요거 다진 마늘, 그다음에 맛술 조금 넣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진간장이나 국간장 약간만 넣어주시고요. 소금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그럼 간이 딱 맞아요. 저 뭐 칵테일 새우는 요즘 네, 그냥 이게 많이 냉동실에 나와 많이 있어요. 가지고 있거든요. 대가리 없고 꼬랑지 없는 걸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요거까지 다 준비가 됐으면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요 홍고추를 링으로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동글동글하게. 요거는 나중에 모양으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랬으면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애호박에다가 이걸 넣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넣느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두 개씩만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근데 이거 나중에 쏙쏙 잘 빠져요. 그러니까 꼭 주의를 하셔서 약간 큰 거는 하나, 작은 거는 두 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예인 씨가 하나 걸린 게 자꾸 먹는다 그러면 두 개 걸린 거를 찾으시면 돼요. 이것도 재밌잖아요. 재밌죠. 네, 이거 아이들 보고 하라 그래 너무 좋아할 것 이거 같은데요? 굉장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렇게 쏙쏙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쏙쏙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으세요. 자, 준비가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부침가루만 붙이면 되는데 부침가루를 어떻게 붙이느냐?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조금 해왔는데 요거에다가 부침가루만 붙이면 돼요. 요것도 부침가루인데 요거는 아까 연근 썼던 거니까 요거 말고 새로운 부침가루에다가 네네. 요 바로 옆에서 준비를 할게요. 네. 항상 전할 때는 옆에서. 그렇죠. 그래야지 요게 안 흘리고. 그렇죠. 안 흘리고 굉장히 좋은데 불도 켜고. 네. 불도 켜두고 여기에다가 식용유 좀 둘러주고요. 이번에는 들기름 안 둘러요. 왜 그런 거예요? 식용유만 둘러요. 그래야 애호박의 맛이 훨씬 더 깔끔해요. 그래서 식용유만 이렇게 둘러주세요. 이렇게 둘러주고 여기 지금 제가 두 개를 넣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만 이렇게 넣어주고 살살살 발라줘야 돼요. 네, 그렇죠. 살살살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달걀물을 이렇게 입혀주세요.
입힐 때 새우를 붙잡고 입혀야 돼요. 야, 그래야 빠지니까. 새우가 빠지지 않아요. 네. 우리가 예쁜 거를 먹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올려주세요. 정성이죠, 뭐. 딱 올려주고 우리가 여기다 뭘 하느냐, 빨간 고추 하나를 이렇게 딱 모양으로 딱 박아줘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 요거는 연근전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요, 빨리 익혀져요. 애호박이 아삭아삭하니까. 그쵸. 그래서 불을 살짝 줄여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바로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올려주세요. 또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아, 근데 나는 저렇게 호박 뚫는 거 말고 안쪽에 그냥 호박 있는 거를 다 먹었으면 좋겠다. 다 드셔도 괜찮아요. 그때는 어떡하냐 하면 애호박에다가 살짝 전분가루를 묻히고요. 그다음에 새우를 위에다가 살짝 올리세요. 아.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모양새가 이쁘겠죠. 네. 근데 네. 그건 이제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두께감이 있으니까 조금 약한 불에서 오래 붙이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 더 해볼게요. 네. 아, 뭐 애호박전은 종종 먹으니까. 그러니까. 네. 저렇게. 근데 애호박만 이제 해서 내놓잖아요. 그쵸. 그럼 그것만 많이 남는다고 어머님들이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다들 애호박은 안 먹고 동태전, 버섯전 뭐 이런 네, 것만 그런 먹죠. 것만 많이 먹는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맛있는데 애호박전도. 그쵸, 애호박도 달잖아요. 맛있는데 달달하고. 맛있는데. 채소전 좋아하면 이제 어른 됐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우, 붙여주세요. 새우가 들어가서 이번 명절에 애호박전 남을 일은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빨간색 저 포인트가 좋네요. 이렇게 됐으면 이거 이제 잡수시면 되는데 네. 불이 또 왜 안 나오지요? 저 전도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보통 이제 서울식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부쳐 드시는 거를 조금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상도 쪽 내려가면 배추전 많이 하시고 많이 먹었어요. 배추 너무 맛있죠. 무전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강원도 쪽 오면은 배추전 무점에 매니밀가루를 해서 그 부쳐서 그거 맛있어요. 드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창원 사람이다 보니까 배추전 구우면 많이 돼요. 먹어요. 예. 맛있죠, 배추전.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따끈따끈하게 부치면 되는데 댁에서는 이렇게 부쳐서 살짝 한번 뒤집었다가 새우만 익혀놓으면 바로 꺼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제가 드려볼까요? 네. 맛있는 전. 오세요, 안 뜨거우세요? 네? 뜨거워도 참는 거예요. 아, 예뻐요. 당연히 뜨거워요. 빛깔도 곱고 이뻐. 네, 이뻐요. 그렇죠, 이쁘죠. 네. 요거 내놓으면 손님상에 내놓으면 아유 많이 준비했네 이 소리 꼭 듣잖아요. 아니 진짜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게 눈으로 네.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잡숴 보세요. 아이고, 요 새우가 그대로 탱글탱글하네. 네. 맛있다. 적당히 짭짤하고. 그렇죠. 적당히 짭짤하죠. 간도 딱 맞고. 난 새우 들어간 이 맛이 진짜 신의 한수 같아요. 그리고 애호박하고 새우하고가 입안에서 그 식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잘 맞네. 와, 아니 너무 맛있어서 즐기려고 했더니 레시피 봐야 된다고. 보고 오시죠. 추석 연휴 첫날,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 요리. 간단하면서 특별한 오늘의 전 두 가지는 연근 고기전과 호박 새우전입니다. 먼저 연근 고기전부터 만들어 볼까요? 연근은 껍질을 벗기고 씻어서 0.3cm 두께로 동그랗게 썰고요. 쌀뜨물에 식초를 넣어 연근을 헹궈 건지고 물기를 닦아줍니다. 다진 고기에 국간장, 진간장, 다진 파, 다진 마늘, 매실청을 넣어서 무치고요. 연근 안쪽에 감자 녹말을 바르고 고기를 얇게 펼친 후 다른 연근으로 덮습니다. 연근의 앞뒤로 부침가루를 묻히고요. 달걀을 풀어 체에 내리고 연근에 달걀옷을 듬뿍 입혀주세요.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섞어 두르고 연근을 노릇하게 붙여주면 연근 고기전 완성입니다.
이제 호박 새우전도 만들어 볼까요? 애호박은 0.5cm 굵기로 썰고 소금물에 헹궈서 물기를 닦아주고요. 가운데를 동그랗게 홈을 팝니다. 칵테일 새우는 씻어서 밑간하고요. 애호박 가운데 칵테일 새우를 끼우고 부침가루 옷을 고루 입혀주세요. 달걀물에 소금 간을 하고 애호박을 담가 달걀옷을 입히고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애호박을 넣고 붉은 고추를 올려 잘 붙여주면 호박 새우전 완성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특별한 두 가지 전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예, 연근 고기전과 호박 새우전입니다. 야,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뭔가 네. 특색이 있고요. 그동안 먹어본 전과 달라서 이번 명절에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따 그거 다 부치러 갑니다. 쌤이 직접. 네. 다음 주는 뭐 해주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정말 맛있는 반찬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김치가 지금 조금 떨어진 시기죠. 예, 그렇죠. 아주 맛있는 막김치 준비했습니다. 아, 막김치. 예, 전 드시고 다음 주에는 막김치를 입가심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휴의 시작입니다. 네.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이 가장 설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추석날 뵙겠습니다. 예,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